나는 몇 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검사를 받았고 시험관 시술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매번 실패였다.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무너졌다. 그때마다 친척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다. 아직도 소식이 없냐라는 한마디가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러다 기적처럼 임신이 됐다. 병원 진료실에서 두 줄이 선명히 찍힌 검사를 보며 눈물이 흘렀다. 수없이 실패 끝에 얻은 아이였기에 그때 나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다. 출산은 고통스러웠지만 아이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모든 게 용서되는 듯했다. 작은 손가락, 따뜻한 체온.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그토록 원했던 내 아이, 요한이를 그렇게 처음 품에 안았다. 하지만 이상 신호는 일찍 찾아왔다. 돌이 지나도록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내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었다. 장난감을 하루 종일 같은 방식으로만 흔들었다. 다른 아이들이 옹알이를 할 때 내 아이는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처음엔 조금 느린 걸 거야라며 스스로 위로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병원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진단을 받던 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의사의 차분한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눈앞은 흐려졌다. 나는 뭘 잘못했을까? 임신 과정에서 내 탓은 없었을까? 죄책감이 나를 집어삼켰다. 그날부터 일상은 전쟁이었다. 아침이면 요한이를 치료실로 데려갔다. 좁은 재활치료실 안에는 같은 또래 아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언어치료사는 그림 카드를 흔들며 단어를 반복했지만 내 아이는 벽만 바라봤다. 수개월이 지나도 큰 변화는 없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치료비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갔다. 보험이 되지 않는 항목도 많았다. 남편 월급의 절반이 치료비로 빠져나갔고 생활은 점점 궁핍해졌다. 밖에서는 더 힘들었다. 마트에서 계산대 줄을 기다리던 중 요한이가 바닥에 드러 눕더니 귀를 막고 울부짖었다. 형광등 불빛과 사람들의 소음이 요한이를 덮친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꽂혔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애를 왜 저렇게 키워라며 중얼거렸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숨고 싶었지만 울부짖는 요한이를 안아들고 계산대에서 서둘러 나와야 했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은 지쳐 무너졌다.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은 싸움은 반복됐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그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요한이를 돌보는 건 늘 내 몫이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방에 틀어박힌 남편을 보며 원망이 쌓였다. 나는 혼자가 된 듯했다. 결국 우리의 결혼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도장 하나 찍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5분이 내 인생 전체를 갈라놓았다. 남편은 떠났고 나는 오한이와 단둘이 남았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은 시작이었다. 이혼 후 홀로 요한이를 키우며 가장 먼저 부딪힌 건 돈이었다. 치료비와 생활비가 한꺼번에 밀려오자 나는 당장 한 달을 버틸 수 있을지조차 막막했다. 그때 찾게 된 게 한부모 가정지원제도였다. 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서류는 끝도 없이 요구됐다.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 통장사본, 아이 진단서까지. 서류를 떼러 다니는 며칠 동안 나는 회사에 또 결근해야 했고 그 사이 상사의 표정은 더 굳어졌다. 하지만 방법은 그 길밖에 없었다.
드디어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 지원이 통장에 들어왔다. 많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치료실 교통비와 간단한 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었다. 의료비 경감 혜택도 있었다. 장애 아동으로 등록된 이후 일부 치료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병원비 부담이 조금 줄었다. 하지만 일부일 뿐이었다.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같은 항목은 여전히 전액 부담이었다. 결국 지원금 대부분은 다시 병원비로 흘러나갔다. 장애인 수당도 신청했다. 몇 달의 심사를 거쳐 소액의 지원금이 나왔다. 그 돈으로 아이를 위한 보조기구를 살 수는 있었지만 전체 생활을 지탱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서류를 들고 구청 창구에서 대기하며 다른 부모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다. 다들 지쳐 있었고 이 돈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푸념이 줄곧 흘러나왔다.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적도 있다. 무료 심리상담, 양육 관련 강의,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요한이는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프로그램 대부분은 발달장애 아이에게 맞지 않았다. 결국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했다. 가끔은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요한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가 감당되지 않아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며칠 만에 일부 금액이 지원됐지만 매번 서류 증명을 내야 한다는 게 고통스러웠다. 마치 내 처지를 증명하고 내 불행을 증명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았다. 지원은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그 지원은 늘 최소한이었다. 현실의 구멍은 훨씬 컸고 나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매일같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다. 낮에는 마트 계산대, 밤에는 편의점에서 서 있었다. 졸린 눈으로 요한이를 데리러 가면 요한이는 이미 센터에서 하루 종일 지쳐 있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내가 기대한 건 돈보다도 안심할 수 있는 돌봄이었다. 하지만 국가는 그 부분에서 손이 짧았다. 잠시라도 아이를 맡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고 시설은 대기자가 넘쳐났다. 간혹 자리가 났다는 연락이 와도 그곳의 환경은 요한이를 오래 두기엔 불안했다. 결국 나는 다시 요한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요한이의 사춘기가 시작되자 지원 제도는 더욱 무력하게 느껴졌다. 사춘기의 폭발적인 감정 기복을 감당하기엔 그 어떤 프로그램도 그 어떤 지원금도 충분하지 않았다. 요한이가 벽을 치고 물건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 나는 그저 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멍든 팔뚝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생각했다. 이 싸움은 결국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라고. 요한이와 단둘이 사는 집은 언제나 긴장으로 가득했다.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나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요한이가 먼저 일어났다. 정해진 시간과 순서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나는 요한이의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였다. 식탁 위에는 늘 같은 반찬이 올려져야 했다. 달걀 프라이가 조금이라도 덜 익으면 요한이는 수저를 던지고 의자를 걷어찼다. 밥그릇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엌으로 가 새로운 달걀을 깨야 했다. 등교 준비도 쉽지 않았다. 교복 셔츠의 단추가 조금만 비뚤어져도 요한이는 거울 앞에서 옷을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머리를 감기려 하면
물이 귀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몸부림쳤고, 결국 머리를 감기지 못한 채 학교에 보낸 날도 많았다. 교문 앞에서 다른 아이들과 섞이지 못하고 혼자 귀를 막은 채 서 있는 요한이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은 무너졌다.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날은 늘 긴장됐다. 교실 안에서 갑자기 뛰쳐나가 운동장을 몇 바퀴 돌고 돌아왔다거나 친구의 연필을 빼앗아 버려 다툼이 생겼다는 전화였다. 나는 직장에서 허둥지둥 나오기 일쑤였고 결국 상사의 눈총 끝에 일을 잃었다. 센터에서의 치료 시간도 전쟁이었다. 언어 치료실에서 그림카드를 보여주면 요한이는 처음엔 흥미를 보이다가 곧 집중을 잃고 바닥에 드러눕곤 했다. 치료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달랬지만 세션이 끝날 무렵이면 나도 치료사도 아이도 지쳐 있었다. 치료실 문을 나설 때마다 오늘도 성과가 없었다는 허무함이 따라왔다. 밤이 되면 더 고통스러웠다. 요한이는 깊은 잠을 자지 않았다. 새벽 3시, 4시쯤이면 거실 불을 켰다 껐다 반복하거나 냉장고 문을 열어 음식을 바닥에 늘어놓았다. 며칠은 내가 잠시 졸 사이 요한이가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날 이후 나는 현관문에 추가 잠금 장치를 달았다. 집은 점점 요새처럼 변해갔다. 경제적 압박은 숨통을 조였다. 아르바이트 월급은 대부분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라졌다. 남는 돈이 없어서 나는 내 옷 한 벌 사는 것조차 사치가 되었다. 친구들이 잠깐이라도 같이 차 한잔 하자고 연락해도 나는 늘 거절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세상과 점점 단절되어 가는 기분이었다. 무엇보다 힘든 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지금은 내가 요한이 곁에 있지만 내가 늙고 병들면 누가 요한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 시설은 믿을 수 없었고 친척들도 손사래를 쳤다. 어떤 날은 텔레비전에서 자폐 성인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눈물이 터졌다. 홀로 남겨진 요한이의 모습이 곧 내 아들의 미래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다시 요한이를 안아 올렸다. 울고 소리 지르고 때로는 나를 밀쳐내도 결국 내 품 안에서 잠드는 요한이를 보며 다시 하루를 살아낼 힘을 짜냈다. 이 아이는 내 인생의 짐이면서 동시에 이유였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삶의 무게였다. 요한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어린 시절의 고집과 예민함은 점점 더 강한 힘과 감정으로 바뀌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폭발했고 한 번 흥분하면 진정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루는 텔레비전 채널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벽에 부딪힌 리모컨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 순간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주며 소리를 질렀다. 나는 다가가 안아주려 했지만 거센 팔에 밀려 넘어졌다. 팔꿈치에 멍이 퍼져갔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요한이는 의도적으로 나를 때린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몸부림친 것뿐이었다. 밖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버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요한이는 귀를 막고 울부짖으며 바닥에 드러눕곤 했다. 승객들의 눈길이 한순간에 나에게 쏟아졌다. 누군가는 혀를 차며 자리를 피했고 누군가는 이 나이에 저게 말이 되냐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버스에서 내려야 했고 결국 몇 정거장을 걸어 집으로 돌아온 날도 많았다. 학교는 늘 긴장 속에 다녔다. 급식실에서 줄을 서다가
순서를 지키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려다 다른 아이와 부딪히면 곧바로 싸움으로 번졌다. 교무실로 불려간 나는 늘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어머니,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커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순간마다 무너졌다. 경제적인 문제도 더 심각해졌다. 치료비는 꾸준히 들어갔지만 그만큼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다.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음악치료까지 다니고 있었지만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다. 알바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갔다. 명세서에 찍힌 빚은 나를 올가매는 족쇄 같았다. 밤마다 잠들지 못한 채 거실을 서성이던 요한이는 종종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몽땅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다. 새벽 2시 나는 바닥에 널린 우유팩과 과자 부스러기를 치우며 눈물을 삼켰다. 피곤함에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아도 요한이는 내 손을 붙잡아 자신만의 놀이를 계속했다. 무엇보다 힘든 건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친척들은 멀어졌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누군가에게 오늘도 아이가 폭발해서 팔에 멍이 들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돌아올 대답이 뻔했다.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내가 잘 버텨야지.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짐으로 다가왔다. 국가에서 주는 지원은 있었지만 늘 부족했다. 치료비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돌봄 서비스는 대기자만 수백 명이었다. 한 번은 단기 돌봄을 신청했지만 순서가 돌아오기까지 1년이 걸린다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창구를 나왔다. 그래도 나는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에 요한이를 깨우고 같은 반찬을 차리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센터로 향하는 길을 반복했다. 지쳐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났다. 요한이의 세상은 좁았고 그 세상을 지켜주는 건 결국 나 혼자뿐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요한이는 키가 훌쩍 커 나보다 훨씬 커졌다. 목소리도 굵어졌고 힘도 강해졌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불안정했다. 나는 매일 요한이와 함께 살지만 그 아이의 세계에 완전히 들어갈 수 없었다. 문제는 내 몸이었다. 요한이를 붙잡느라 어깨와 손목은 늘 통증이 남아 있었다. 한 번은 요한이가 갑자기 팔을 휘두르는 바람에 벽에 부딪혀 갈비뼈에 금이 간 적도 있었다.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며칠 뒤 다시 아이를 붙잡아야 했다. 돌봐줄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치료를 제대로 끝마칠 시간도 없이 나는 또 요한이 곁으로 돌아가야 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큰일이었다. 대형 마트에 가면 요한이는 밝은 조명과 음악, 사람들의 북적임에 금방 예민해졌다. 처음에는 장바구니를 얌전히 밀더니 어느 순간 소리를 지르고 뛰기 시작했다. 나는 장바구니를 버려둔 채 요한이를 끌어안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장바구니 안에 담긴 음식 값이 결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았을 때 나를 흘겨보는 직원의 시선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결국 나는 집 근처 작은 슈퍼에서만 장을 봤다. 거긴 요한이가 상대적으로 덜 불안해했기 때문이다. 학교는 점점 한계에 다다랐다. 다른 학생들과의 충돌이 잦아지면서 담임은 자주 전화를 걸어왔다. 어떤 날은 교실 창문을 열고 갑자기 뛰어내리려는 시도를 했다고 했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한이는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순간적인 충동으로 행동한 거였다.
하지만 그 충동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두려웠다. 집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았다. 하루는 갑자기 싱크대 수전을 뜯어내더니 물을 틀어 거실까지 흘러넘쳤다. 나는 허겁지겁 수건으로 닦아내며 눈물이 터졌다. 또 어떤 날은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러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도 했다. 이웃의 눈총과 수군거림은 늘 따라붙었다. 저 집은 왜 저러나라는 말이 벽 너머에서 들려왔다.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질 길이 없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을 이어갔지만 나이가 들수록 받아주는 곳도 줄어들었다. 새벽에 신문 배달을 나가기도 했는데 겨울 새벽 추위에 손이 얼어붙어도 멈출 수 없었다. 요한이가 집에서 잠든 사이 나는 늘 시계를 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혹시 요한이가 깨어나 문을 열고 나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나는 배달이 끝나면 곧장 뛰어 돌아왔다. 내가 점점 지쳐가는 사이 요한이의 힘은 커져갔다. 예전에는 내가 붙잡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번 폭발하면 제압하기 어려웠다. 요한이가 가구를 밀어 쓰러뜨릴 때 나는 그 앞에서 무력해졌다. 내 몸은 더 이상 버텨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순서로 달걀 후라이를 하고 밥을 차리고 요한이를 깨웠다. 지쳐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나야 했다. 이 아이의 하루가 무너지면 나의 하루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었다. 요한이는 어느새 성인이 되었다. 나이는 어른이지만 세상은 그를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존재로만 바라봤다. 버스에서 몸을 흔들면 사람들은 곧장 자리를 피했고 시장에서 소리를 지르면 이 나이에 저게 뭐냐라는 차가운 시선이 따라왔다. 어린 시절의 특별한 아이라는 동정마저 사라진 자리에는 불편함과 거부감만 남아 있었다. 나는 점점 늙어갔다. 몸은 무겁고 허리는 늘 통증을 달고 살았다. 팔에는 멍이 사라질 날이 없었고 밤마다 뒤척이다 새벽에 깨어났다. 하지만 요한이는 여전히 내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직업 훈련은 몇 번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시설은 인력이 부족해 방치되다시피 했다. 결국 나는 다시 요한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국가 제도는 종이 위에서만 존재했다. 지원금은 생활비에 구멍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돌봄 서비스는 대기자 명단 속 숫자일 뿐이었다. 나는 몇 번이나 구청을 오가며 상담을 받았지만 돌아오는 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뿐이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친척들은 여전히 등을 돌렸다. 이웃들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다. 어릴 적에는 힘내라는 말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언제까지 저렇게 사냐는 속삭임만 들려왔다. 나는 점점 세상에서 고립됐다. 내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아들은 여전히 강한 힘으로 나를 압도했다. 작은 자극에도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다. 그때마다 나는 두 팔로 막으며 버텼다. 맞으면서도 눈물을 삼키는 게 내 일상이었다. 밤이 되면 더 절망적이었다. 요한이는 여전히 새벽까지 불을 켰다 껐다 반복했고 냉장고 문을 열어 음식을 바닥에 늘어놓았다. 나는 바닥을 치우다 주저앉아 흐느꼈다. 내 삶은 끝없이 반복되는 싸움이었고 끝이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두려운 건 미래였다. 내가 늙고 병들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갈까? 믿을 수 없는 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겠지만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다. 그냥 같이 한강물에 뛰어들까?
생각도 수십 번. 사람들은 말한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안다. 이 현실에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자폐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제도는 부족하고 시선은 차갑고 가족은 고립된다. 오늘도 나는 요한이를 깨워 밥을 차리고 그 하루를 버틴다. 그러나 내 안에는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고 이 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